네, 부동산 사소하지만 이익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 이 시간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사이다 진행의 장윤은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강은혜 아나운서와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이게 코로나 변종, 변이 바이러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네. 또다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민감해지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쵸. 그래서 코로나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혹시 네. 코로나 블루라고 들어보셨죠? 아, 그 얼굴이 사색이 된다는 얼굴이 푸르딩딩해지는 우울감에 빠지는 코로나 블루 저도 겪고 있습니다. 네, 들어봤죠? 맞아요. 네. 뭐 주변에 특히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네. 코로나 블루로 많이 좀 마음이 힘들다고 하시거든요. 그럼요. 그런데 요즘에는 코로나 블루를 뛰어넘어서 코로나 레드가 뜨고 있다고 합니다. 레드요? 네. 오늘 그 효윤 아나운서 의상 색깔인데, 네. 뭔가 레드하면 레드카드 느낌으로 살짝 불길하긴 하거든요. 어떤 건가요? 이게 블루라고 하면 이제 보통 우울감을 나타내잖아요. 네. 네. 레드하면 이제 뭐가 떠오르세요? 막 열받고 막 이런 거 맞아. 떠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우울하다를 뛰어넘어서 아우 코로나 때문에 열받아 화나 죽겠어 이러면서 네. 좀 화가 많아지는 게 코로나 레드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아. 그러면서 이제 우울증이 더더욱 계속 확산이 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우리 은혜 씨는 어떠세요? 뭐 블루 정도 아니면 레드? 저는 약간 레인보우가 아닐까. 블루, 네, 레드, 막 검정색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갑자기 화가 나고 치밀어 올라서 막 뛰쳐나가서 뛰어다니곤 하거든요. 제가. 아, 그렇군요. 그래서 요즘 왜 그러나 싶었는데 코로나 레드에 다 겹쳐서 그랬군요.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를 괴롭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일찍 일어나야 되는 거, 그리고 가기 싫은 어떤 약속 자리를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거 등등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는 일 많으실 텐데 오늘도 부동산 사이다와 함께 극복해 가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도 함께 해드릴 거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서는 스트레스는 말끔히 날려버릴 수 있도록 이 시간도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뭘 열어두고 있죠? 네,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픈 채팅방 열어드렸거든요.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접속하실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된 다양한 고민들 남겨주시면 제 고수분들이 해결해 드릴 거고요. 좋은 투자처 오늘도 역시나 알려드릴 테니까 빨리빨리 어서 들어오세요. 네, 특히나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 오늘 이 시간을 적극 활용해 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전문가 또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부동산 고민 해결 시간 오늘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고민 있으시다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노란톡 오픈 채팅창 부동산 사이다방 들어오셔서 가지고 계신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고민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고민 해결해 드리는 코너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부동산이 있다면 혹은 매수를 앞두고 있는 부동산이 있다면 남겨주시면 진단까지 도와드릴 거니까 이 시간 적극 활용해 보시고요. 저희 오늘은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 고민 해결해 드리고요. 어제 월요일은 법률 그리고 내일 수요일은 풍수 그리고 목요일은 세무 금요일은 경매와 관련된 이야기들 풀어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동산과 관련된 다양한 고민들 안고만 계시지 마시고요. 노란톡 오픈 채팅창에 자유롭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하는 방송 부동산 사이다예요. 그 첫 번째 코너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사이다의 강은혜입니다. 여러분 기분 좋은 하루 시작하셨어요? 네, 저도 곧 여러분 만나뵈러 갈 예정인데요. 좋은 정보도 나누고 여러분들하고 소통도 할 생각하니까 지금부터 두근두근 설렙니다. 평일 오후 1시부터 1시간 동안 저와 만나실 수 있는 거 기억해 주실 거죠? 네, 그러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많은 시청과 참여 부탁드리고요. 노란톡으로도 참여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제가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렇게 인사 많이 해드릴게요. 그러면 잠시 후에 뵐게요.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좀 나른하시죠? 이럴 때는 커피 한 잔 딱 하시면서 티타임 즐기셔야 되는데 이왕이면 부동산 사이다와 함께 하셔야겠죠? 잠이 확 깨 알토란 같은 정보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어서. 아유 피곤하다. 네,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자, 이렇게 피곤한 일상 속에서 누가 좀 투자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알짜배기 정보 발품 팔지 않고 좀 챙겨줬으면 좋겠는데 싶으셨죠? 그렇다면 매일 오후 1시
부동산 사이다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사이다에서 시원한 정보 대방출해 드릴게요. 또 만나요. 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부동산 사이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슈 팩트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부동산 시장에서는 어떠한 뉴스들이 화제가 되고 있는지 오늘의 주요 뉴스 통해서 확인해 보는 시간이에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집 사는 움직임이 줄어들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영끌 매수 심리는 여전하다라는 건데 네. 이게 지금 워낙에 집을 사는 움직임이 왜 줄어들었을까? 왜 그럴까 생각 좀 해봤더니 너무 많이 서울의 아파트 값이 오른 거예요. 그렇죠. 서울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르니까 그에 대한 부담감이 커진 데다가 요즘에 한파 그리고 뭐 눈 이런 게 기승을 부렸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계절적인 영향도 겹치면서 이렇게 집 사는 움직임이 줄어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저가 아파트의 상승세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아파트 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고가 아파트 말고 중저가 아파트로 이렇게 3040 세대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자자들의 매수 심리가 이렇게 중저가 아파트로 옮겨가고 있다라는 건데 앞으로 이러한 현상은 계속해서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잠깐 뭐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잠깐 주춤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올해는 계속해서 아파트 상승세가 그리고 거래가 계속해서 늘어날 걸로 예측이 되는 만큼 여러분들 올해는 또 어떤 투자 전략으로 부동산 투자를 해볼까라는 고민들 지금부터 노란톡 오픈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잠시 후에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서울 아파트 절반 매매가가 9억 원이 넘어섰다고 합니다. 와. 야, 굉장하네요. 이러니까 네. 이제 고가 아파트에는 접근을 못하고 중저가 아파트로 접근을 하는 추세가 늘고 있다는 거고 전세형 공공임대 저희가 방송에서 참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네. 5만 명 접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평균 경쟁률이 3.4대 1이라고 합니다. 뭐 수도권은 역시나 수도권이 훨씬 더 높죠. 수도권이 5.9대 1, 지방권은 2.1대 1이다라는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네. 아무래도 전세형 공공임대가 전세난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니만큼 좀 서민 또 중산층의 주거 불안 해소에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요 뉴스는 여기까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은혜 아나운서 코너에서 자세히 저희가 다뤄볼 이야기들, 주제, 키워드를 통해서 준비를 해주셨죠. 네, 이 시각에 부동산 키워드 뭐가 있을까 궁금해하셨을 텐데 먼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실게요. 네. 네, 부동산 이슈 팩트 오늘의 키워드는 이겁니다. 꼼수, 잘못하면 무효, 84점 만점. 점점 멀어지나 봐. 노래가 하나 떠오르나요? 네, 점점 멀어지나 봐.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 좀 많은 게 있는데. 슬프네요. 뭔가 애틋하고. 네, 뭐 내집 마련도 멀어지는 것 같고 과연 뭘 말하는 건지 뭐 네. 꼼수 84점 만점 이것만 봐도 예측이 되는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 이야기 하는구나 이렇게 감이 오셨을 것 같은데 네. 이와 관련된 여러분들의 의견도 궁금해요. 여러분들의 이야기 자유롭게 노란톡 오픈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저희 실시간으로 함께 소통하도록 할 테니까 이와 관련된 의견들 또 많이 올려주시고요. 저희 계속해서 부동산 이슈 팩트 주제에 대해서 자세한 분석 들어가기 전에 잠시 쉬었다가 오겠습니다. 바야흐로 1970년대 초 부동산 현장에 심심치 않게 목격되던 여성들이 있었으니 그 이름하야 복부인. 복부인의 연령은 대부분 30, 40대로 양장을 즐겨 입고 사철태가 크고 굵은 안경을 즐겨 끼고 다녔다. 복부인은 500만 원을 5장이라고 표현하며 약간의 콧소리를 내며 삿대질을 곧잘 한다. 이건 얼마에 샀슈?
6잔이면 만사 오케이야. 그런데 저 건물은 왜 저 모양으로 생겼어? 아주 저질이구만. 복부인은 있지만 복남편은 없는 거 알죠? 그만큼 부동산 시장의 막강 파워 아닙니까? 저 복부인에게 배우는 부동산 알짜 정보 궁금하면 바로 노란톡 부동산 사이다로 오세요. 네, 부동산 이슈 팩트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키워드를 올려드렸어요. 꼼수, 잘못하면 무효, 84점 만점. 점점 멀어지나 봐. 이렇게 이제 4가지인데 눈치채셨죠? 분명 청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주택 청약 정말 로또 청약이라는 말까지 네. 나올 정도로 청약에 대한 열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전세 대란에 그리고 또 신규 주택의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청약으로 몰리게 되는데 근데 나는 아직까지 조건이 안 돼 하면서 좀 움츠러드는 분들도 좀 계시고 그럼요, 네, 있는 많죠.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합법적으로 단기간에 청약 가점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네, 중요한 건 합법적으로. 네. 네. 그래서 바로 부모님의 청약 통장을 증여받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청약 통장을 증여받으면요. 네. 청약 가점까지 그대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간에 청약 가점을 높일 수 있는데 그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화면을 통해서 먼저 보실게요. 청약 통장의 종류가 많죠. 청약 저축, 청약 예금, 청약 부금,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이 있는데 청약 저축은 국민주택을 청약 가능하고요. 청약 예금과 부금은 민영주택 가능하고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청약 저축 같은 경우에는 가입 시기와 상관없이 증여가 가능한 반면에요. 청약 예금과 청약 부금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있습니다.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한 그 통장만 해당이 되거든요. 그리고 주택 청약 종합저축 많이들 드시죠. 네. 국민주택과 민연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이 통장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도 가입자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만 해당이 됩니다. 이 외에도 이제 청약 통장을 증여하기 위해서는 또 이제 조건이 하나 더 있는데 가입자의 통장을 이어받을 배우자나 자녀, 그러니까 직계 존 비속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분들을 세대주로 변경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아버지가 아들 밑으로 세대원 구성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고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야, 청약 통장도 증여가 가능하다라는 거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아마 처음 아신 분들 많으실 텐데 그렇다면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청약 통장을 증여를 받게 됐을 때 그 가점은 어느 정도가 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 증여가요. 은행에 가서 명의 변경하는데 이틀밖에 안 걸리거든요. 근데 네. 이틀 만에 거의 10점 이상은 확보가 되는 야. 격입니다. 화면을 통해서 한번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배우자와 자녀 2명과 함께 사는 30대 직장인 K 씨를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무주택 기간과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모두 7년 미만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K 씨의 청약 가점을 계산해 보면 무주택 기간 14점, 부양가족 수 20점, 청약 통장 가입 기간 8점으로 총 42점이에요. 근데 이 42점이라는 점수가 아까 만점이 80점 넘는 거 아시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 청약에 당첨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점수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으로부터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 예금을 증여받았을 경우에는 청약 가점이 어떻게 되는지 계산을 해보면요. 무주택 기간은 동일하게 이제 14점이지만 부양 가족수 점수가 확 오릅니다. 30점. 그리고 청약 통장 가입 기간 17점으로 K씨는 총 61점을 얻게 야. 됩니다. 61점이면 웬만한 그렇죠. 청약에는 도전을 해볼 만한 매력적인 점수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게 청약 통장 잘 증여를 받으면 그러네요. 슈퍼 통장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요. 그렇게들 듣다 많이들 보니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네. 진짜 말 그대로 신분 상승한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네. 청포자라고 이야기 들어보셨죠? 맞아요.
청약 포기자. 그러니까 워낙에 이제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점수는 워낙에 낮다 보니까 아우, 청약 포기할 수밖에 없어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 이렇게 부모님한테 또 증여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청약 통장을 일단 해약하지 말고 계속해서 가지고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합니다. 청약 통장은 정말 주택 청약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꼭 갖고 있으셔야 됩니다. 보유를 하셔야 되는데 특히 청약 통장을 증여받거나 상속받았을 경우 청약 가점이 단숨에 굉장히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명품을 대대손손 물려줄 게 아니라 청약 통장을 대대손손 좀 유물처럼 물려주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또 아들이 또 그 아들에게 물려줄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횟수 제한도 없습니다. 그 부분 꼭 체크하셨다가 잘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쯤에서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네. 우리 부모님이 청약 통장이 있으실까? 아마 장롱 어디쯤에 네. 숨겨 있을 수도 있고 또 네. 부모님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가 보유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 한번 오늘 가서 장롱을 좀 잘 방송 뒤져보세요. 끝나자마자 네. 이제 전화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게 여러분들도 내 집 마련을 좀 시세보다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청약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좀 자격 요건이 안 될 거 하고 포기하기에는 정말 아까운 기회가 바로 특히나 무주택자 분들에게는 정말 놓치기 아까운 기회가 청약이니만큼 이렇게 청약 통장 내가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꿀팁 이렇게 전해드렸으니까요. 기억 잘 해두셨다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전해드리는 이야기들 개인적인 의견일 뿐입니다. 물론 저희 부동산 사이다에서 여러분들께 알짜 정보들, 객관적인 정보들 전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방송에서 소개해드리는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분들 투자에 있어서 마지막 선택은 본인의 몫입니다. 꼼꼼하고 신중한 결정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여러분들 고민 해결해 드리는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창에 부동산 사이다 검색하셔서 많은 분들 들어오셔가지고 가지고 계신 부동산과 관련된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모든 고민 남겨주세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서울의 중심, 강남의 중심, DK 밸리뷰 서초가 들어섭니다. 교통도 생활도 교육도 밸리뷰로 시작한다. 트리플 역사권에서 누리는 프리미엄 주거 라이프, 쾌적한 교통환경, 편리한 생활 인프라, 서초구 개발 계획의 밝은 미래 가치까지 완벽한 투자 가치를 만나는 최고의 기회. 새로운 강남 라이프의 시작, DK 밸리뷰 서초에서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사이다에서 이제 매일 오후 1시에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될 장윤입니다. 여러분들을 처음 만나뵙는 브이로그에 어떤 내용을 담아볼까 고민을 하다가 요즘 다들 비슷한 고민하잖아요. 부동산 고민,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 오늘 이제 제가 녹음 왔거든요. 그래서 같이 녹음하는 친구들과 대화하는 거를 좀 자연스럽게 담아볼까 합니다. 다들 지금 한 20대, 30대, 40대들의 부동산 고민 어떤 게 있는지 들어볼게요. 자,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언니는 요즘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아니 근데 솔직히 이런 고민은 드는 게 전세 연장했는데 계속 오르니까 이걸 계속 오르면서 가야 되나? 아니면 사야 되나? 이러면서 근데 시기가 너무 차이 되는 건지 이번에 안 샀다가 또 이제 또 오르는 게 아니라 이런 거지. 전세가 계속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전세를 살아야 될지 아니면 매매를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들 젊은 층도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비슷한 고민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고민 가지고 계신다면 지금 빨리 노란 채팅창에 들어오셔서 고민 남겨주시면 저희가 인사도 많이 드리고 여러분들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많이 들어와 주세요.
네, 생생한 현장감 소통하는 투자시대 부동산 사이다와 함께하고 있고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부동산 투자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비대면 소통 방통 시간이지만 또 여러분들의 속 시원한 조금이라도 더 구체적으로 고민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스튜디오에 나와 주셨습니다. 더 리츠에셋 황태현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투자와 관련된 고민이 사실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저희가 부동산 방송이다 보니까 부동산 투자에 관한 궁금증들, 고민들 참 많이 올려주고 계셔서 근데 아무래도 투자이다 보니까 굉장히 구체적으로들 올려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바로 질문 확인해 볼게요. 네. 질문이 조금 깁니다. 네, 경기도 화성시 반월동이고요. 신영통 현대아파트 33평입니다. 현재 실소유주이고요. 전세를 안고 매매를 생각 중입니다. 2020년 3월부터 갑자기 비정상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주위에 비해서 시세가 1억 정도 낮습니다. 현재 실거주 융자가 9천이고요. 매매 조건은 전세 2억 5천에 4억 거래 요청 중에 있습니다. 2년 전세 살다가 근처 아파트로 이사 가려고 하는 것 같고요. 자, 그래서의 고민은 첫 번째, 지금 이 아파트 화성시 반월동의 신영통 현대아파트를 매매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더 지금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보니까 더 상승할 때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가 첫 번째 고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세 2년 후에 이사를 할 때 지금보다 아파트 값이 상승한다면 정말 어디 갈 데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매매하더라도 현재 주거지 생활권에서 멀어지고 싶지는 않아요 하시는 거 보니까 만약에 매매를 해야 된다면 이 인근에서 갈아타기 할 곳을 좀 알려달라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인근에 트램 정거장도 생기고 가까운 주위에 수원, 삼성 수원도 있고요. 기흥 화성도 있고요. 등등 이제 아파트 주변 인근의 환경까지 남겨주셨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를 매매를 할지 아니면 계속해서 보유해야 될지 여부인 것 같습니다. 화성시 신영통 현대아파트 보유할까요? 매도할까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네. 저는 봐요. 뭐 매도를 아까 질문이 보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항상 네. 다 이렇게 본인이 지금 갖고 계시거나 또는 살려고 해도 고민, 네. 갖고 있어도 고민, 또 갈아타기를 해야 돼도 고민. 음. 사실 뭐 다 고민 덩어리예요. 근데 네. 어떤 그 현재 어떤 상황들을 정확하게 좀 판단을 하셔서 어떤 결정을 좀 딱 부러지게 하시는 게 좀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가격이 좀 올랐고 주변도 오르고 또 한 2년 뒤에 또 내가 그냥 전세로 눌러 앉아 있다가 또 가려고 그러면 또 올랐을 때 또 문제가 될 것 같고 네. 근데 또 가용하기에는 자금이 조금 어중간한 것 같기도 하고 네. 또 주변에 그 말씀 주신 것처럼 한 1억 원 정도가 지금 올라 있는 상태면 내 거를 정리하고 간다고 그랬을 때는 1억 원 정도의 비용을 더 사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투자라는 게 어때요? 투자는 좀 과감할 필요가 있겠죠. 네. 그리고 어느 정도 뭐 무리하는 선은 아니겠지만 1억 원 정도를 내가 더 그거를 사용을 했을 때 발생하는 어떤 이자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본인 스스로가 충당을 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어떤 자기 진단 네. 이런 것들이 좀 따라와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이 갖고 계심으로 인해서 본인이 아마 저보다 더 잘 아실 텐데 제가 그거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기준들을 좀 잠깐이나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네. 일단 제가 우리 질문 주신 우리 시청자분께 딱 먼저 그 답변을 먼저 드리고 한번 장황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는 게 네. 좋을 것 같은데 저는 2년 그 전세를 지금 현재 집을 팔고 내가 전세로 눌러 앉아 있는 것보다 네. 활용을 하실 수 있다면 지금 현재 집을 매도하고 바로 그 입주를 할 수 있는 주택을 추가가 아니라 매도하고 매입하는 방식의 방법을 선택해서 매도하고 갈아타기를 해라. 이렇게 일단 답변을 드릴게요. 네. 지금이 매도 타이밍이다. 그렇죠. 네. 우리가 지금 시청자님 질문 주신데 지역을 살펴보게 되면 그냥 보편적인 어떤 투자 철학이보다는 네. 그냥 일반적인 아파트 단지 형태의 주거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거주 형태의 수요층들이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어떤 특성인 거예요. 네. 근데 이런 지역들에 우리가 보통의 네. 이 거주 형태를 찾을 때 가장 그 우선순위를 두는 게 이제 입지잖아요, 입지. 그쵸. 근데 입지가 뭐 예를 들면은
뭐 교통, 그죠? 어디 네. 직장이라든가 거리를 가야 되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상권, 그죠? 네. 그리고 뭐 교육, 학군 이런 것들을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이제 공원이라든가 뭐 편의시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보잖아요, 그죠? 네. 이런 것들이 맞아 들어갔을 때 그 주변 지역의 어떤 주택값들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는 뭐 이제 뭐 추가적으로 봤을 때는 뭐 브랜드라든가 또는 뭐 크기라든가 뭐 여러 가지를 보잖아요, 그죠? 네. 하다못해 우리 여성분들은 딱 들어가시면 집안의 어떤 인테리어나 이런 그럼요. 것들도 이제 다 그런 것도 보는데 중요하죠. 보편적인 그런 어떤 시각에 대한 부분을 빼고 그냥 입지에 대한 부분만 놓고 봤을 때는 자 네. 봐보세요.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가지고 있는 집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선을 딱 그어주면 위쪽으로 지하철역이 딱 벌써 하나가 보인단 말이에요. 네. 근데 우리한테는 뭐가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는 나중 문제고 네. 지금 현재의 모습만 봤을 때는 우리가 좀 교통만 놓고 봤을 때는 아래쪽에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위쪽에 있는 주택들이 아무래도 가까운 쪽들이 우리보다 조금 높게 나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선호도가 이왕이면 먼 데보다 이왕이면 가까운 데가 날 거 아니겠어요. 그쵸. 그죠?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 그 질문 중에 하나가 1억 정도의 플러스 차익이 좀 이게 가격 차이가 좀 발생한다. 그죠? 가격 네. 차이. 근데 보면 항상 어때요? 아래부터 오르는 게 아니라 가까운 데부터 올라줘야 위에 쪽들이 올라줘야 밑에 쪽이 같이 오르는 구조잖아요. 그죠? 네. 위에가 안 오르고 뒤에부터 오르는 건 이 인근에 바로 뭐가 어떤 뭐 개발이 진행된다던가 또는 그 자체로 뭐 재건축이 진행된다던가 어떤 특별한 어떤 개발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통, 예를 들어서 위쪽이 먼저 오르고 아래쪽이 오른다. 그러면 뭐냐면 내가 1등이 아니고 이쪽에 1등, 2등을 갖고 있어서 우리는 3등분인 거예요. 군 자체는. 네. 그죠? 그러니까 위쪽보다 아래가 조금 더 더디게 올라가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면 더 오른다고 했을 때는 아래쪽이 먼저 더 오르겠어요? 위쪽이 더 먼저 오르겠어요? 위쪽이죠. 당연히 위쪽부터가 네. 더 올라줘야지 우리가 오르니까 지금 매도하지 않고 우리 시청자님처럼 2년 동안 그냥 한번 전세를 줘볼까? 응? 네. 전세를 줘볼까 해서 그러면 이게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2년 뒤에 내가 2년 지금 전세 살고 그때 2년 후에 그죠? 네. 2년 후에 가격이 떨어지면 네. 그때 매수하겠다라는 얘기인데 네. 여기 소유자들이 떨어지기를 원할까요? 아니죠. 자 그러면 여기가 떨어졌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자고요. 네. 거꾸로 2년 뒤에 자 떨어지면 우리 집은 더 떨어지죠. 같이 떨어지죠. 그죠? 네. 그리고 충격이 올라갈수록 더 올라갔다면 여기가 만약에 100% 올랐다고 가정했을 때 네. 우리는 100%까지는 안 뛴단 말이에요. 쫓아가겠죠. 80이든 70이든. 네. 그죠? 근데 떨어질 때는 어때요? 위쪽을 더 선호하고 아래쪽을 선호를 안 하니까 그쵸. 찾아주는 수요자가 없으니까 조금 더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돼요. 네.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교통이나 상권, 학군 그리고 현재 연식이나 이런 것들도 봤을 때도 뭐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이런 거 할 수 있는 상황 아니거든요. 그냥 말 그대로 실수요자분들이 저가의 주택을 찾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것만 볼지 몰라도 전체 수요자들은 전체를 다 뛸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수원에 어디 좋다고 하더라. 뭐 예를 들어서 광주 신도시가 너무 비싸니까 거기 못 들어가시는 자본대 분들은 인근 지역으로 또 퍼져 나가는 네. 어떤 현상들이 발생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가격들이 점차적으로 같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보여요. 그리고 거기에는 단연히 전세라는 어떤 제도가 한 몫을 해준 거고요. 그런 입장에서는 지금 2년 뒤에 이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충격이 좀 덜할 곳으로 옮기시는 게 맞겠고 그리고 또 우리 시청자분은 지금 집에서 그냥 단순히 내가 일 거주 상태에서 지금 제가 한번 다시 정리를 좀 해보면 네. 자 우리 집 여기 있는데 그냥 현재 제가 1주택자라고 판단을 해볼게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무주택 만들고 세금 좀 아끼자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도 좀 있으실 거예요. 네. 근데 그런 입장에서는 굳이 2년 동안 전세를 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냐하면 어차피 주택수에 대한 부담을 가져가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입장이고 1억 원 정도의 그 차익이 좀 발생하다 하더라도 조금 더 안정적인 어떤 그런 가격대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갈 거를 예상한다고 했을 때는 이 정도의 어떤 그 기회 비용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본인 스스로가 판단을 하셔야 되고 이게 무리라고 판단이 되면 네. 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네. 이게 무리가 아니고 그냥 이 정도는 내가 뭐 이자 정도는 한번 감당해 볼 수 있겠다. 네. 근데 사실 요즘에 금리가 낮다 보니까 1억 원 정도의 금융 비용을 활용하더라도 집값 오르는 거에 비교해 보면 그죠? 우리 그렇죠. 몇십만 원 내고 1년으로 하면은
뭐 3%만 잡아도 연애 300이라고 했을 때는 오르면은 네. 막 3천, 5천 막 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 시청자님이 조금 자기 자본의 어떤 규모, 자산의 규모를 보시고 판단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망포역 일대라던가 지금 분당선이나 이런 라인들은 흐름 자체가 네. 사실 강남 쪽으로 향하는 라인들 있잖아요. 왜? 네. 이게 그 뭐 분당이라던가 이렇게 올라오면 우리 GTX 신분당선, 분당선 막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네. 그리고 뭐 저기 서쪽에서 공항 쪽에서 이렇게 오는 거 보면 9호선 이런 뭐 골드라인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실 강남 쪽으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강남으로 조금 이렇게 쉽게 갈 수 있는 어떤 교통 라인들은 좀 가격대들이 그렇게 막 이렇게 널뛰기를 하지를 않더라고요. 보통은 네. 좀 약간 안정적인 흐름 국면을 좀 보이거든요. 이 어떤 그래프로 봤을 때는 네. 그래서 파동이 그렇게 심하지 않고 꾸준한 그 어떤 직장 수요자들이 계속 그 위쪽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그런 수요자들이 계속해서 뒷받침이 돼주니까 그렇게 불안해할 지역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 또 세 번째로는 인근에 사실 신규 그 아파트들 그러니까 가격을 밀어 올릴 수 있는 한 2020년, 2021년, 2022년 이 턴에 신규 입주하는 이제 물량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그 신규는 뭐 전국 어디나 사실은 선호도가 높잖아요. 그죠? 그쵸. 네. 그리고 신규 아파트들이 가격을 끌어올려 주다 보니까 신규 아파트가 가격을 끌어올리면 여기에 못 가니까 똑같아. 광교 신도시가 이렇게 올라갈까 생각했던 분들이 아차 하는 순간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진입을 못 하니까 그 인근으로 퍼져 나가는 거거든요. 인근으로. 그러면서 가격대를 올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불안해하실 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한테 마지막 말씀드린 거는 만약에 진짜로 빠지는 시장에 와서 흔들거린다 그랬을 때는 매도하고 싶어도 매도를 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불안 심리가 오니까 매도를 하려고 막 덤비는데 어떻겠어요? 떨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사도 되나? 더 못 사요? 더 못 사 맞아요. 그때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이 어찌 보면 그래도 부동산에 관심이 있고 지금 유동성이 좋고 또 주식시장은 오히려 우리가 어땠어요? 코로나 시장에서 네. 코로나 세상이잖아요. 그죠? 네. 막 제2의 IMF 막 올 것 같아. 막 이렇게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지금 뭐 사상 최고가를 다 찍고 그러고 나가잖아요. 있어요. 네. 그래서 주식과 부동산이 지금 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지금이 어찌 보면 갈아탈 수 있는 전략의 기회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네. 거주와 투자를 같이 이제 그 어떤 사용 목적으로 움직이시는 거니까 충분히 검토하셔서 조금 제 생각에는 매도하시고 갈아타게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살 때도 잘 사야 되지만 팔 때도 잘 팔려야 되거든요. 나는 이 부동산 팔고 싶은데 안 팔면 이게 골칫덩어리가 한순간에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이게 올라가는 시장에서는 다들 나도 이제는 조금 사야 되나 아파트값이 오르니까 이렇게 해서 좀 매수세가 있을 때 지금 타이밍에서 매도 전략을 세워보라라는 이야기 해주셨으니까요. 도움 되셨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대표님 이제 말씀 중에 여기는 좀 거주형 아파트다, 투자 형태의 아파트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정말 기본적인 부분이 되겠지만 그렇다면 투자 형태의 아파트로 좀 접근할 때 따져봐야 되는 것들 지금 말씀해주신 입지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조금만 자세히 더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지역을 선택하실 때는 사실 그렇잖아요.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일단은 한 3가지 정도 제가 그러니까 너무 많아 사실은 이 네. 조건들이 너무 많은데 네. 뭐 서울시만 놓고 봤을 때는 좀 정평이 나 있잖아요. 뭐 그쵸. 강남 3구 뭐 이런 식으로 네. 어딜 가야 되냐, 왜 이렇게 갈 데가 없냐 이렇게 많은데 네. 막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주시는데 실제로 그 어떤 상품을 선택하시는 입장에서 우리가 볼 때는 사실 이 수도권에만 2,600만 이상의 인구가 살고 있잖아요, 그죠? 네. 조건이 다 달라요. 그래서 거주하고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도 전혀 다르겠지만 지금 우리 시청자님처럼 거주와 투자를 같이 갈 거냐, 분리를 할 거냐의 문제인데 투자는 근본적으로 거주와 이제 투자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정확하게 분리를 좀 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가 살면서 올라가면은 좋기는 한데 네. 그러기에는 뭐 자금이 안 되는데 뭐 우기고 갈 수는 그럴 없잖아요. 수 없죠. 그래서 신규로 어떤 들어오는 교통 라인들 이런 것들 좀 보시고
좀 접근하셔도 좋고 왜냐하면 없던 게 생기는 거니까. 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어떤 지역을 막론하고 그 지역의 어떤 개발 호재가 네. 좀 따라오는 게 있느냐. 네. 그래서 한 4, 5년 사이에 아 이게 뭐가 만들어지는 게 있구나라고 한다면 내가 살면 지금 저가에 들어가서 조금 불편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개선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근에도 보면은 그렇잖아요. 뭐 신분당선 연장한다. 뭐 어디 은평구 쪽으로 연장한다. 막 이러니까 이제 그런 쪽들도 안 움직이다가 좀 움직이고. 우리 GTX 어땠어요? 그죠? 네. 우리 방송 시작할 때마다 GTX 네. 아마 제가 볼 때는 10년 동안 그 얘기 계속 나올 거예요. 앞으로 향후 10년. 아직 개통도 안 하고 공사만 했고 공사하기 전에도 얘기가 나왔고 네. GTX 이제 D라인 이런 것도 막 나오잖아요. 네. 그런 데들도 좀 멀게 보이지만 그죠? 그때 가서 오른 다음에 어떻게 삽니까? 돈이 없는데. 그쵸. 그죠? 그래서 지금 먼저 선점해서 좀 들어갈 필요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니까 그런 어떤 개발 호재를 좀 정확히 좀 보고 짚고 들어가실 필요가 있겠고 자, 네. 두 번째는 거주와 이제 투자를 바라보시는 입장에서는 상품 자체가 주변 지역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우리 시청자님 질문 주셨던 것처럼 위쪽에 이제 분당선이라는 라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네. 어떤 식으로든 내 직장을 가려면 뭐 몽땅 다 그 뭐 차량을 이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그러니까 대중교통 활용하셔야죠. 뭐 대중교통이 좀 편리해서 어디론가 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직장과의 거리인 거예요. 직장과의 거리. 그래서 직장과의 거리가 좋아야 되는데 직장과의 거리를 둘째치고 직장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업무 지역이라고 하잖아요. 네. 업무지가 많은 곳에 가까울수록 사실은 이 주택 시설에 대한 가격대가 좀 탄탄하다. 네.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데가 어디냐? 이게 강남 3구인 거예요. 강남 3구. 우리 삼성동 딱 생각하면은 뭐 있어요? 호재요. 네. 호재요? 네. 아니 삼성동 하면 호재가 네. 있어요. 무슨 호재가 있어요? 그죠? 뭐 그 호재가 뭐냐? 예를 들어서 어떤 현대 자동차라는 본사가 들어온다잖아요. 네. 그죠? GBC 건물을 짓는다고 하고 또 앞에는 무역센터가 있고 뭐 코엑스가 있고 네. 그러니까 벌써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인력만 해도 어마어마하죠. 네. 이 대표적이었던 게 또 뭐냐면 롯데타워예요. 롯데타워가 몇 층이에요 이게? 118? 우리 그냥 128? 이거 층은 그냥 안 너무 물어보는 높아서. 걸로 우리 앵커분한테 네. 물어보면 안 그냥 돼요. 굉장히 높다. 그죠? 네. 뭐 123층 이렇게 네. 얘기를 해요. 그죠? 네. 얼마나 높아요. 그런데 100층 이상의 건물을 네. 어? 네. 유지를 하려고 그러면 여기에 유발되는 뭐 고용 효과, 모원 효과 해서 뭐 어마어마하죠. 상주 인력만 해도 뭐 24시간 5천 명이 넘게 있어야 된다. 별의별 얘기 다 있잖아요. 그죠? 네. 실제로 몇 명이 계시는지 저도 몰라요. 어. 하지만 이런 것들이 생김으로 인해서 벌써 가격대들을 딱 밀어 올리면서 탄탄하게 유지를 하잖아요. 네. 이거를 가지고 우리는 안정성이라고 하죠. 아, 안전해 보인다. 네. 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팔기가 쉬우니까 황금성이 좋다고 하고요. 네. 또 오르니까 수익성이 좋다고 하죠. 네. 그러니까 이런 데들을 이제 가야 되는데 꼭 강남 3구가 바라보냐 그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인근 지역 하다못해 뭐 마곡이면 마곡지구가 생긴다더라. 뭐 성수동에 뭐가 IT 바이오를 개발한다더라. 뭐 양재에 R&D를 뭐 또 뭘 한다더라. 막 이렇게 막 호재들이 있잖아요. 네. 강남에 지금 뭐 삼성이 어디 강남에서 갑자기 뭐 강북 어디로 갈 것이다. 뭐 별의별 얘기가 많잖아요. 네. 그죠? 그런 어떤 호재를 좀 잘 따라다니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세 번째는 인내력이 필요하다. 인내력은 뭐냐면 재개발이라던가 재건축이라던가 네. 리모델링이라던가 이런 것들 있죠. 네. 이런 주택개발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그거 말고도 뭐 굉장히 많아요. 뭐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라던가 지금 나오고 있는 뭐 역세권 고밀 개발이라던가 막 이런 어떤 어마무시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를 단기간에 접근하시려고 그러면은 조금 실패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약간 저가 비용을 가지고 저가의 비용으로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투자하시면 괜찮겠다라고 보여지는데 강남발 그러니까 개포지구나 이런 데들 이제 그 재건축을 진행을 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집값이 나가요. 네. 그죠? 네. 근데 있으신 분이 있고 없으신 분이 있는데 그게 그냥 올라갈 거니까 샀다 이게 아니라 거기서 오랫동안 그냥 살다 보니까 오른 경우도 있고 그쵸. 중간에 이제 진입하신 분들도 있고 할 텐데 이미 넘사벽에 넘어 서지를 못할 건데 거기를 막 두들기지 마시고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것들을 두들기시면 좋은데 사실 이게 2020년부터 이 어떤 흐름은 그렇게 가 있었어요.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 방송에서 만나 뵐 때마다 말씀 나눈 것들이 규제 시장은 간다. 네. 규제 시장은 그러나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입니다. 그죠? 수도기 때문에 도시 경쟁력,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개발은 해야 한다. 그러면 네. 개발 방향은 개발대로 가고 규제는 규제대로 가는 것이거든요. 묶여 있다고 노크를 하지 않으면 시간이 한 2, 3년 뒤에 지난 다음에는 아, 그때 거기를 좀 했었어야 되나? 맞아요. 그쵸? 항상. 차 그때 이런 경우가 맞아요.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그거는 뭐가 안 되는 거냐면 장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장기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게 어디서 어떤 호재가 발생할지는 우리도 몰라요. 봐보세요. 공공재개발 얘기가 불과 나온 지는 1년도 채 안 됐거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네. 저도 그게 나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는데 벌써 8곳이 선정이 됐고 그런 것들이 속도만 붙었다 그러면 한 4, 5년, 3, 4년, 4, 5년 내에 또 만들어지는 그런 현상이 네. 만들어지기 때문에 조금 그런 열악한 지역, 노후 지역들을 살펴보시는데 개발의 방향은 국가 정책이 2020년부터 2030년까지 한 10년이라는 세월을 놓고 지금 개발이 이미 어느 정도 계획은 잡혀 있었다. 그래서 그런 곳들 서울시만 놓고 봐서도 약 116개소 정도 돼요. 이런 정도가. 그리고 재개발하고 재건축만 합친다고 하더라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장만 한번 잘 찾아보시면 대략 한 500개 정도가 네. 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500개라는 건 뭐냐면 500여 개 지역인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벌써 노크해 볼 수 있는 데가 500군데나 있는데 네.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이제 잘 보셔야 되는 건 방송이나 언론, 기사 등등에서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투자에 임하시려고 하면 또 더 힘들 수가 있어요. 네. 왜? 누구나 보고 있잖아요. 네. 그죠? 누가 잘 보지 않고 있거나 좀 여기는 아직 관심을 좀 덜하고 있네 라고 하는 곳들 있잖아요. 네. 그런 곳들 그리고 아직 좀 미완성 단계에 있는 곳들 이런 것들을 좀 놓고 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런 곳들만 하더라도 합치면은 아마 500개 플러스 한 500개 정도가 더 있지 않을까 생각보다 라고 좋네요. 좀 네. 판단이 되거든요. 근데 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 언제 될지 모르겠어. 안 되면 어떡해. 네. 그래갖고는 아무것도 못해. 맞아요. 그죠? 근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수능을 보기 위해서 공부를 막 했는데 대학에 떨어질지 붙을지 모르겠어가지고 그냥 공부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네. 그럼 수능 어떻게 봅니까? 무서워. 맞아요. 대학 못 가요, 그죠? 그런 것처럼 부자의 길로 들어서시려면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딱 결정을 하면 좀 지긋하게 기다리고 거기에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하신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좋은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다. 네.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네, 네. 많은 공부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고민 계속해서 남겨주시고요. 저희 고민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자분이 문의를 남겨주셨어요. 아파트 2개 그리고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권 하나를 가지고 계십니다. 네. 아파트는 하나는 중랑구 중화동 친오빠랑 공동 명의고요. 그리고 아파트 또 다른 하나는 중랑구 상봉동 신랑 명의입니다. 그리고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권은 2017년 11월에 취득을 했고요. 지금 2월 말 준공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몇 년도인지는 안 써주셨습니다. 어찌됐든 올해 같아요. 네. 네. 분양권 하나 그리고 아파트 2개 이렇게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 네. 이 중에서 아무래도 다주택자이시다 보니까 세금적인 부분도 궁금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중에 어디를 계속해서 가져가야 될지 서울 아파트를 들고 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별내역 브랜드 생활형 숙박시설을 들고 가는 게 좋은지 궁금합니다라고 문의 주셨거든요. 그리고 아파트는 각각 2004년, 2014년에 취득을 하셨네요. 생활형 숙박 시설에 대한 투자 고민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 네. 그러니까 제가 글씨가 좀 잘 못 쓰니까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양해를 좀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네. 들으면서 막 썼더니 글씨가 좀 네. 이상하거든요. 네. 제가 봐도 이상하네. 좀 다시 깨끗하게 좀 써볼게요. 네. 일단 제가 정리를 좀 해볼게요. 네. 분양권이 있으신데 이 분양권은 아파트가 아니고 네. 네. 그 생활형 숙박 시설. 생활형 숙박시설 네.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주택을 갖고 계시는데 아파트가 서울에만 2채가 있다. 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이 중에 매도를 해야 한다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죠? 네. 그리고 요거를 몽땅 가져간다면 지금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근데 이건 좀 얘기가 달라요. 말 그대로 생활형 숙박시설은 분양권이라고 하더라도 주택이 아니잖아요. 지금 네. 현재는. 네. 근데 이게 그냥 그 장기적인 어떤 생활형 숙박시설이 뭐예요? 숙박. 숙박. 우리 네. 그냥 이렇게 호텔이라던가 이런 데 그냥
가서 숙박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어떤 장기 임대라든가 운영시설 회사라든가 이런 데들이 좀 미흡해지면 좀 곤란한 상황에 좀 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아파트라는 어떤 거주 개념의 건축물은 아니다. 네. 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인 주택수의 부담이 아니어서 그게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조금 혹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걸 사용해 줄 수 있는 거면 수요자는 누구냐. 네.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쵸. 왜냐하면 자 봐보세요. 부동산은 어떤 사람이 사용을 많이 하느냐의 싸움이에요. 사용, 그죠? 우리 아파트 왜 좋아해요? 편리하니까. 엄마랑도 살고 아버지랑도 살고 아이랑도 살고 네. 또 누구랑 또 살아야 되잖아, 그죠? 네. 남편이랑 살고 싶네요. 그죠? 좀 살아야겠죠. 살아야 되는데 뭐 요즘에 잘 안 사시는 분들도 각각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중요한 거는 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네. 자 어린 자녀부터 그죠? 네. 좀 약간 연배가 있으신 우리 노년에 계신 분들까지 누구나 다 사용을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주거 지역으로 막 밀고 들어가니까 이 아파트라는 상품이 뭐가 높으냐면 선호도가 높은 거다. 네. 그래서 와 아파트 관리비도 비싸고 뭐도 비싸고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 또는 전원주택 이런 것들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다수가 이 공동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이 생수기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엄마 아버지 같이 들어가서 생활한다 그렇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네네. 거기에 외국인이라던가 아니면 직장인이라던가 뭐 어떤 다양한 어떤 수요층들이 계속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관리 형태도 조금 다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선호도가 떨어지게 되고 수요자가 받쳐주지 않으면 가격 변동이 쉽게 일으켜지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 자 그러면 우리는 결론은 났잖아요. 이거는 차익형의 어떤 부동산보다는 네. 수익형 부동산에 가깝다. 왜? 내가 들어가서 거주할 게 아니고 일정 부분 이거를 생활형 숙박시설은 전세 제도가 없단 말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단기 렌탈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떤 큰 목돈 움직이지 못하고 수익형 부동산으로 판단하고 매도를 해야 된다면 이쪽을 매도하고 네. 주택 아파트를 보유해서 가야 되는 게 맞다. 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드려 볼게요. 네, 이렇게 남겨주신 고민 해결해 드렸습니다. 더 리치에셋의 황태현 대표와 함께했어요.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에도 또 이렇게 황태현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 마련해 드릴 거니까요. 오늘 고민 해결이 안 돼서 좀 아쉬우신 분들은 계속해서 올려주시면 또 저희 다음 이 시간에도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알찬 부동산 정보로 여러분들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